네, 안녕하세요. 미국 개미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나도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영상입니다. 옆에 좋은 정보를 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소개부터. 예. 예. 저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에서 주택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배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가장 처음 이제 준비해야 될 거,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하겠죠. 예. 그거를 뭐 어떻게- 만약 하나 이제 집을 사는 데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예. 여유가 충분히 되셔서 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예. 근데 대부분의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주택 융자를 끼고 집을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융자가 그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보통 이제 프리 어프루블 또는 이제 사전 승인 단계라고 하는데, 네네. 가장 이제 지혜로운 분들은 이 사전 승인 단계에서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몰기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본인이 집 사고자 하는 사람이 다운페이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운페이는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 집을 살 때 네네네. 10원을 다운을 하고 나머지 90원에 대해서 융자를 받는다면,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운을 준비하는 여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네. 최소한 은행에서 요구를 하는 다운페이 기준이라는 게 있죠. 네. 융자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만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컨벤셔널 론 프로그램인 네. 경우에는 최소 다운이 일단 3%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 그리고 FHA 정부 융자 같은 경우에는 3.5% 다운이 최소 다운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로는 그 20%로 알고 있는데 꼭 20%를 안 해도 살 수는 있는. 그렇죠. 뭐 이제 그 20%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빌리는 돈에 대해서 이걸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네. 융자는 받을 수가 있고, 네네. 이제 통상적으로 20% 다운, 20% 다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행에서 100원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자산인 80%까지는 대출은 해주되, 불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20%에 대한 포션을 바이어가 자기들이 다운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뭐 그 다운을 꼭 그렇다고 20%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나 5%나 3%를 다운을 하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그 불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 네. 그 20%에 대한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5%밖에 없다면 네네. 나머지 15%를 커버해주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네네. 예, 그걸 이제 흔히 저희들 얘기하는 용어로 이제 몰기지 보험이라고 하죠. 150원. 네. 바이어들이 살고 싶어하는 금액대의 그 집들을 한 50만 불 정도, 4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맞나요? 그 정도도? 그동안 네. 뭐 팬데믹 지나는 동안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굉장히 네. 상승을 많이 한 편이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평균 주택 거래 매매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불과 한 몇 년 전에 이쪽 지역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약 40만 불 정도였는데, 40만 불, 네. 예, 지금은 그게 50만 불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50만 불 때 그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거의 20% 이상의 그 다운페이를 대부분 하고 계시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실 주택 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예, 다운페이먼트도 아니고 크레딧도 아니고 인컴이죠. 지금은. 인컴이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과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 대출금을 받아갔을 때 앞으로 이거를 꼬박꼬박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를 첫 번째 요인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뭐로 판단이 되냐?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죠. 지입만 하더라도 내고 있는 렌트비는 2,500불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사는 걸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그 W2 그런 것들만 있으면은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렇죠. 이제 네. 20%의 다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사실 이제 거꾸로 얼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얼마를 받을 수 예, 얼마를 있느냐. 받을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는 예.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지출이 들어가는 내 지출 비용들을 대비한 네.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데트 인컴 레이쇼라 그래서 DTI 레이쇼라 그러고 뭐 한국 분들도 요즘 다 알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요즘은 대출 심사에서 그런 게 적용이 되니까 그 DTI 레이쇼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죠. 그 수입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들을 얼마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입이 충분한가 안 충분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지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은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거의 20%. 왜냐? 네, 뭐 저도 사실 많은 손님들이 전화 와서 상담을 할 때 다운은 20%는 해야 되죠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다운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최소 다운 3%, 뭐 3.5%, 예, 그게 최소 요구 조건이지 20%를 요구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20% 언더로 다운했을 때 그 네. PMI가 붙잖아요, 인슈런스. 네. 그런 것들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제 이자율과 몰기지 보험 PMI 레이트는 같이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딱 두 가지예요. 크레딧 점수 예. 그리고 다운 페이먼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다운 페이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통상적으로 이 손님들이 받게 되는 이자율은 더 좋은 걸 받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몰기지 보험은 20% 미만을 다운했을 때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운을 얼마를 더 하느냐 좀 더 20%에 가깝게 하면 가깝게 할수록 PMI는 낮아지죠. 최근래에 그러면 가장 낮은 다운페이를 몇 프로를 하셨고 얼마 정도 밸류가 되는 집을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컨벤셔널 융자에서 가장 낮은 다운 페이먼을 하신 분들은 가장 최근에는 3%. 네. 3% 다운은 물론 3% 다운이라는 오퍼를 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집을 찾아서 계약 성사까지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네. 집을 찾고 딜을 만드는데 애로는 있었지만 찾아진 집에 대해서 3% 다운으로 융자를 한 게 제일 최소 다운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럼 그분이 얼마 정도 집을 사셨는지. 집값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7만 불 정도? 그래요? 네. 네, 3% 다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그 크레딧 그 네. 리밋 점수 그거는 한 몇 점 정도? 크레딧 점수도 최소한의 리밋이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서 최소 크레딧 요구 점수는 620점입니다. 620. 그러니까 크레딧이 사실 620점만 넘으면 네. 크레딧 때문에 집을 못 산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다만 이자율이 다만 높다. 이자율이 높다는 거죠. 예. 근데 620점 미만이면 융자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크레딧 점수라도 뭐 같은 손님이라도 크레딧 점수가 620점인 사람과 720점인 사람과 800점인 사람은 받는 이자율이 틀리죠. 똑같은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네. 지금 탈탈 털어서 지금 한 5만 불이 딱 있다. 네. 5만 불이 있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분의 인컴이 얼마냐, 인컴. 예, 그거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판단이 되죠. 예. 많은 분들이 질문, 특히 한국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네. 내가 지금 5만 불이 있는데 예. 이걸로 얼마까지 융자가 나오느냐, 그쵸. 또 맞아. 내가 지금 현재 내 이런 상황에서 네. 최대한 융자를 받으면 얼마까지 나오냐를 여쭤보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내가 집을 사는 부분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반대로 거꾸로 여쭤봐요. 얼마까지 융자가 나오는가를 확인하기 전에 네. 누구에게나 은행에서 융자를 얼마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유무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컴포터블한 레벨의 어떤 페이먼이 있어요. 내가 이 선은 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 편안한 레벨의 페이먼이 있어요. 그쵸. 누구나 다 그 레벨은 반드시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를 먼저 여쭤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2,500불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2,500불짜리 페이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다운 페이먼은 얼마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5만 불이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5만 불에 다운을 해서 한 달에 페이먼이 2,500불까지 나오려면 융자를 한 40만 불 초반 정도까지 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 한 40, 한 5만 불, 6만 불 정도짜리 집을
5만 불을 다운하고 이 사람이 융자를 받는 것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죠. 그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W2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직장을 만약에 옮겼어요. 네. 근데 그 옮겨서 그 현 직장에서 W2를 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 번밖에 신고를 안 했는데 네. 이분 어떻게 융자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 인컴을 확인하는 기준에서 인컴의 안정성을 위해서 네. 2년 동안의 고용 히스토리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일을 한 경험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 직장을 딱 일을 시작해서 네. 한 달 월급 받다가 또는 뭐 1년 세금 보고 했다가 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 인컴 인정받으려면 2년 동안 일을 한 히스토리가 필요해요. 회사가 틀려도 상관은 없죠. 회사가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같은 라인업 비즈니스에서 같은 선상에서의 업무가 필요해요. 1099과 W2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네. 1099는 이제 인컴에 대한 그로스를 받기 때문에 네. 그로스를 받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다음에 세금 보고 때 얼마든지 공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파이널 인컴이 정해지지 않은 게 1099이에요. 근데 W2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야해서 연봉이 10만 불이다. 그럼 네. 연봉 10만 불에서 세금 뗄 거 다 떼고 주잖아요. 네. 그러면 연봉 10만 불이 내 인컴이 픽스가 된 건데 네. 1099으로 10만 불을 주면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공제를 다음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셋돼 있는 인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세금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인컴으로 인정이 되죠. 그리고 구분을 할 때 W2는 고용당한 직장인이지만 네. 1099는 컨트랙터나 자영업자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1099 W2에서 1099으로 갑자기 바뀌신 분들은 네네. 1099 인컴으로 2년 이상 보고한 히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1099 인컴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 1099을 받다가 네. 이제 이번에 W2로 바뀐 분들은 네. 1099에 대한 인컴은 네. 왜냐면 W2는 이미 현재 인컴이 픽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인컴은 W2로 픽스가 됐고 네. 1099 과거에 일한 거는 같은 선상에서 일을 한 히스토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바로 W2로 전환하더라도 이분들은 융자가 돼요. 예. 근데 W2에서 바로 1099을 바꾸신 분들은 1099이 2년 되기 전까지는 융자 1099 인컴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2022년에 지금 막 접어들었는데 요즘에는 현재는 지금 어떤지 부동산 마켓이 좀. 현재 부동산 마켓은 여전히 핫하고요. 네. 근데 이게 매물 이 부족한 거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볼륨적으로 네. 그렇다고 거래량이 폭증을 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뭐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아마도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 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물가가 뭐 요즘 사람들이 뭐 그로서리 갔다 온 분들이 다 푸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 100불 가지고 100불이 돈이 아니다. 장을 봤는데 예전에 100불이면 될 걸 요즘은 200불을 쓴다. 뭐 그만큼 돈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값도 많이 올랐고 뭐 덩달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집값은 일단 가격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만 불 하던 집이 60만 불 되면 10만 불이나 올랐어 이렇게 느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식당에서 50불짜리가 60불 올랐다고 와우 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50만 불이 60만 불 되면 와우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2022년도 지금 뭐 연초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자율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뭐 이자율이 오른다고 해서 일부에서 이자율이 오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올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이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지금 3% 초반대인가요? 30년 그 고정이 픽스가 아니면 30년 초반이었죠? 그건 벌써 한 2주 전 얘기인 것 같고요. 2주 전이죠, 예, 지금은 거의 4%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3% 후반이 된 거예요 벌써?
네. 오. 오늘 폭등했죠? 오늘 오늘요? 딱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 이제 4% 초반대가 이제 예전에 비하면 이게 지금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2008년 뭐 그쪽으로 돌아가서 서프라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사실은 융자가 상당히 좀 높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높았었고 예. 지금 오늘 이자율이 거의 4%에 육박한 것 같아요. 3% 거의 최후반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일단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당초 이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드라이버가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될 거라는 것과 그리고 상승폭이 더 커질 거라는 게 천명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오늘 좀 많이 좀 이렇게 됐어요. 네, 됐는데 3% 후반 뭐 3.8, 3.9 이런 이자가 지금 오늘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3.8%라는 이자가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와우 이런 이자가 나왔어요 하고 파는 셀링 포인트였어요. 그쵸. 불과 그게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전엔 뭐 5%, 4%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를 경험을 했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다 뭐 2%, 뭐 15년 고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1%대 몰기지 이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충격은 있는데 여전히 이자는 낮은 거죠. 예, 아직까지는 낮다고 봐야죠. 사실 뭐 이자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대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2%로 대출금 빌려서 갚다가 4%로 빌리면 페이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니까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그쵸. 단순하게 이자가 올라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올라가면 또 투자할 때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자 이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금리 인상은 좀 강한 기조로 지금 단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발표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출렁했는데 뭐 어쨌든 이 팬데믹 지나는 동안 또 이 뭐 묻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또 이거 회복돼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겪어가야 되는 과도기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집 사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뭐 이자가 오르니까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어떤 집을 사야 되는 가장 적기는 뭐 이자가 제일 쌀 때도 아니고 뭐 집값이 제일 쌀 때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내가 집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로 사실 판단하는 거죠. 내 렌트비로 집 모기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예. 사실 한국 분들은 이런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주택 그리고 내 집, 이 부동산 이게 재산 증식의 기회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고 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재산 증식에 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좀 더 미국적인 마인드를 가지자면 재산 증식의 기회로 작용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엑스트라라고 보시고 실질적으로 집을 소유한다라는 것과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집에서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착하는 단계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내가 필요하고 현재 렌트비도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계속 오르는 렌트를 내면서 또 계약 갱신해야 되고 아니면 이사 나가야 되고 이런 거보다 내가 안정적으로 내 보금자리를 찾아서 거주 생활을 좀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 문화 정착을 할 수 있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게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을 사는 거고 거기에 뭐 그 시기에 가격이 좀 더 싸고 이자율도 떨어지고 하면 엑스트라로 더 땡큐인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또 필요한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첫 집을 장만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언급한 부분인데 예.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비자에게는 없죠. 네. 근데 소비자에게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마켓 시장에 가격이 오른다, 이자율이 오른다,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장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조건들은 내가 임프루브를 할 수 있어요. 뭐 크레딧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하면 이왕 받는 이자율에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받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돈을 더 모을 수 있으면 더 모아서 다운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융자를 적게 받는 거니까 내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두는 노력이 일단 바이어에게는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크레딧 관리죠. 그래서 크레딧을 잘 관리해서 본인 스스로의 내가 받을 수 있는 레벨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오른 이자율에서도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끔 나를 준비해 놓는 거. 그래서 필요 없는 빚은 굳이 쓰지 말고 평소에 미리미리 체크업해서 내 크레딧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확인해서 잘 관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모든 은행이 똑같은 이자율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정확한 은행과 가장 나한테 좋은 조건을 주는 은행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 노력과 동시에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은행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그 앞으로 또 좋은 정보들이 있으시면은 네. 한번 저를 또 불러주시거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연락을 네. 드리면 한번 또 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